밤 11시가 넘은 시각 도시의 심장은 여전히 희미하게 고동쳤지만 강지훈 검사의 세상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벤츠 세단이 익숙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차창 밖으로 스치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들은 마치 그의 하루를 짓누르던 사건 파일들처럼 무겁고 단조롭게 느껴졌다. 서초동 대검찰청의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보낸 16시간은 그의 강철 같은 정신력마저 갉아먹기에 충분했다.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실체와 싸우며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인간의 탐욕과 위선에 대한 환멸이 뒤섞인 무게였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희미한 전자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띠리릭. 짧고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를 맞았다. 은은한 오렌지색 조명 아래 아내 서유진의 손길이 닿은 집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정갈했다. 현관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는 이름 모를 허브향이 희미하게 풍겨왔고 거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내 서유진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들이었다. 지우는 소리 없이 구두를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 위에는 유진이 읽담한 듯한 조경 디자인 잡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쓰던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머그잔을 들어보았다. 아직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마 그가 오기를 기다리다 지쳐 먼저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침실 문을 열자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을 투과해 들어와 유진의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 오뚝한 콧날, 옅은 분홍빛을 띤 입술. 7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지만 볼 때마다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처럼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그에게 서유진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과 싸워야 하는 그의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다. 검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고 증거를 파헤치고 죄를 단죄해야 하는 일이었다. 때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들도 있었고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유진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가 지켜야 할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당신은 너무 딱딱한 세상에 살고 있어. 가끔은 좀 풀어줘도 괜찮아. 언젠가 유진이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했던 말이었다. 그녀의 말처럼 지우는 스스로를 단단한 갑옷 속에 가두고 살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라 생각했고 이성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유진 앞에서만큼은 그 갑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다. 그녀의 따뜻함은 그의 날카로운 예민함을 무디게 만들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잠든 아내의 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이 평화, 이 고요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괴물과도 싸울 수 있었다. 현재 그가 맡고 있는 TY그룹 비자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대한 권력 그 중심에 있는 최진환 회장은 그가 마주했던 그 어떤 범죄자보다도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가 지켜야 할 세상은 바로 아내가 평화롭게 잠든 이 작은 침실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하려던 순간이었다. 민태준 씨, 너무도 작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 그는 숨을 죽인 채 다시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린 채 무언가 괴로운 꿈이라도 꾸는 듯했다. 민태준, 가지마.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그의 아내 서유진의 목소리였다. 애절함과 슬픔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민태준, 그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아내의 입에서 그것도 잠꼬대로 흘러나온 남자의 이름. 지훈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비어버렸다.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려 했지만 남편으로서의 본능적인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유진의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차마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다.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잠든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신뢰의 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아내를 깨워 이 남자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물어야 할까 하니 그것은 강지훈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검사 강지훈은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를 통해 진실을 구축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보였다. 지훈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애틋하게 부르던 그 이름, 민태준.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익숙한 부팅금이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대검찰청 내부망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검색 엔진에 접속했다.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 검사 임용장을 받았을 때보다 처음으로 사형을 구형하던 그 순간보다도 더 떨렸다. 민태준. 세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 그는 차라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동명이인 수십 명의 리스트가 뜨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를. 그것이 단순한 꿈속의 허상이었기를.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검색 결과들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고 명료한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검색 결과 속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전 TY 제약수석연구원 민태준 2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뒤제약. 그것은 지훈이 현재 수사 중인 TY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불륜에 대한 의심은 순식간에 더 거대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변모했다. 아내의 잠꼬대, 죽은 남자, 그리고 자신이 쫓고 있는 거대 기업. 이 세 가지 요소는 결코 우연히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검사로서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아내가 그 폭풍의 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침실 쪽을 돌아보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 그의 아내는 여전히 저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을까? 평화롭기만 하던 그의 안식처는 이제 가장 위험하고 알 수 없는 수사 현장이 되어버렸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에서 유진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와 지금 침실에 잠들어 있는 그녀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독버섯과도 같다. 강지훈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포자는 이제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을 응시하며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했다. 민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기사와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고 검사 강지훈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새벽의 여명이 창문을 희미하게 물들일 때까지 강지훈은 서재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빛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비췄고 그의 눈은 밤새 수집한 민태준이라는 남자의 흔적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인터넷 기사 짧은 부고 관련 커뮤니티에 댓글 몇 개. 흩어진 정보의 파편들은 많았지만 그 무엇도 아내 서유진과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민태준, 36, TY제약 신약개발팀의 전 수석연구원. 2년 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국도에서 발생한 단독 차량 전복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종결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깔끔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베테랑 검사의 직감은 평범한 사고 기사의 면에 숨겨진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뻐근한 목을 돌렸다. 창밖은 이미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웠다.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머릿속을 휘젓는 수많은 질문들 때문에 정신이 더없이 또렷했다. 아내는 왜 이 남자의 이름을 불렀을까? 단순한 옛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TY인가? 침실로 돌아가자 유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눈물 자국은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평화로워 보이던 얼굴은 어쩐지 어젯밤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아름다운 가면처럼. 지훈은 자신이 아내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수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이 변화가 그는 낯설고 두려웠다. 아침 식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평소와 같은 토스트와 커피 유진이 갓 짜낸 오렌지 주스가 놓여 있었지만 지훈은 모래를 씹는 듯했다. 유진은 그의 밤샘을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애써 모른 척하는 듯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네. 응, 처리할 서류가 좀 많았어. 지훈은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아내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미소 끝에 아주 잠깐 스치는 미세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커피잔을 드는 그녀의 손끝이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 사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민태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박힌 이후 아내의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말의 시간 괜찮으면 당신 좋아하는 수목원에라도 다녀올까? 유진이 화제를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훈은 그 밝음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답 대신 아주 무심한 척 질문을 던졌다. 대학 동창들하고는 아직도 연락하고 진해 졸업한 지 꽤 됐잖아. 유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의 눈은 그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곧바로 다시 자연스럽게 잼 나이프를 움직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가끔 만나죠. 왜요? 갑자기 대학 친구들은 왜? 아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당신 친구들 중에 혹시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었나?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용의자를 신문하듯 가장 평범한 대화 속에 핵심을 찌르는 칼날을 숨겨두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하게 옅어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없었을걸. 우리과 애들은 대부분 건축이나 디자인 쪽으로 갔으니까. 거짓말. 지우는 속으로 단정했다. 잘 기억 안 난다는 대답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였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답을 얻었다. 아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출근길 차 안에서 그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대학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박 형사나 강 검사인데 개인적인 부탁 하나만 하지. 그는 2년 전 경기도 국도에서 발생한 민태준의 교통사고 기록 전부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단순 참고용이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박 형사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대검찰청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의 수사관이자 오른팔인 김민석 검사가 밤새 정리한 TY그룹 비자금 관련 보고서를 들고 그를 맞았다. 선배님, 최진환 회장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을 몇 개 더 발견했습니다. 특히 TY제약을 통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김민석 검사가 열정적으로 보고를 이어갔지만 지훈의 귀에는 TY제약이라는 단어만이 굵은 활자처럼 박혀 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TY그룹은 그저 그가 무너뜨려야 할 부패한 권력의 상징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아내의 비밀과 연결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김민석 검색에 TY제약의 지난 5년간의 모든 R&D 프로젝트 자료와 주요 연구원 명단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비자금 조성에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민태준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 형사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민태준 교통사고 수사기록 일체. 지훈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파일을 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현장 사진, 부검 결과,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서까지. 그는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기록을 훑어 내려갔다. 경찰의 결론대로 모든 것은 불운한 사고처럼 보였다. 늦은 밤 포구 커브길. 하지만 지훈의 눈은 일반 경찰들이 지나쳤을 법한 사소한 모순점들을 발견해냈다. 첫째 현장 사진, 어디에도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보이지 않았다. 포구 속 커브길에서 과속을 했다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마련이다.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것은 운전자가 제동을 시도할 시간조차 없었거나 혹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쉬고 있었다는 목격자는 사고 차량의 속도 전복되는 과정, 심지어 사고 직후의 상황까지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지훈이 위성 지도로 확인한 결과 목격자가 차를 세웠다는 장소는 가로등 하나 없는 숲길이었고 그날의 강수량을 고려하면 200m 밖의 상황을 그렇게 선명하게 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검 결과서였다. 직접적인 사인은 두개골 골절 및 과다 출혈. 하지만 부검의의 소견 말미에 아주 작게 기재된 문장이 있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미량의 신경안정제 성분 검출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추정됨.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신경안정제, 스키드 마크 없는 현장,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목격자. 이 세 가지 조각이 맞춰지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사고라는 단어가 지워지고 살인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누군가 민태준에게 약을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사고를 위장해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술해줄 목격자까지 준비해 두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TY 제약의 수석연구원.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토록 잔인하게 제거되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의 아내 서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들었다. 그와 유진의 연애 시절부터 결혼 후에 행복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그는 혹시라도 그 안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민태준의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그러다 그는 유진의 대학 졸업 앨범을 발견했다. 조경학과 졸업생들의 얼굴이 나란히 배열된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우뚝 멈췄다. 유진의 환한 미소 옆 단체 사진 속 한 구석에 안경을 쓴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 사진 밑에는 민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부고기사의 흑백 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내는 거짓말을 했다.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는 없었다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태준과 함께 졸업사진을 찍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 지우는 앨범을 덮었다. 집안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불길한 정적이었다. 아내의 비밀 계획된 살인, 그리고 거대 기업의 음모.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되어 그의 완벽했던 세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검사로서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아내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대학 졸업 앨범은 서재 책상 위에 펼쳐진 채 마치 열려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강지우는 밤새 그 앨범을 덮지 못했다. 사진 속 젊고 생기 넘치는 아내의 얼굴과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태준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프레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묶고 있는 듯했다. 아내의 거짓말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남은 질문은 왜 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의 얼굴을 보며 또다시 거짓된 평화를 연기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박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형사, 민태준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 김영철이라는 사람 뒷조사 좀 부탁해. 직업 재산관계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털어줘. 역시 비공식적으로. 선배님 뭔가 있는 겁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에 우려가 섞여 있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뭔가 나오면 즉시 연락 줘. 전화를 끄는 지우는 핸들을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지금 검사로서의 권한을, 사적인 의심을 해결하는 데 남용하고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오해이고 아내는 그저 옛 친구의 죽음을 슬퍼했을 뿐이라면 그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회의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내의 명백한 거짓말과 사고 기록의 허점들. 이것은 더 이상 오해의 영역이 아니었다. 확인해야만 하는 의혹의 영역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민석 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선배님 지시하신 TY 제약 관련 자료들입니다. 지난 5년간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리스트와 당시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 명단입니다. 두꺼운 파일 뭉치를 넘겨받은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TY그룹의 비자금 장부들은 잠시 옆으로 미뤄둔 채 오직 TY 제약 관련 서류에만 몰두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명, 복잡한 화학 기호들, 그리고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민태준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차세대 항암 표적 치료제 HTO-001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그는 죽었다. 지훈은 프로젝트 타임라인과 민태준의 사망 시점을 비교했다. 그의 사망 직후 프로젝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3개월 뒤 다른 연구원 팀에 의해 재개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태준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가 된 인물은 회사 내에서 최진환 회장의 충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핵심 연구원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회사는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나 조사를 진행한 흔적이 없었다. 마치 그의 죽음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처리되었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차장 검사실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강 검사, 잠시 내 방으로 좀 오지. 최동규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도 동시에 그의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을 불편해했다. 지훈이 차장검사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차장은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와 함께 그를 맞았다. 지훈은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TY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부사장이었다. 아, 강 검사. 이쪽은 TY의 오 부사장님이시네. 우리 쪽과 소통할 일이 있어서 잠시 들르셨어. 최 차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지훈을 향해 있었다. 오 부사장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지훈은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뱀 가죽처럼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었다. 강지훈 검사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저희 그룹 수사에 노고가 많으시다고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손을 뺐다. 우리 초의 회장님께서도 강 검사님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만 수사가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TY의 부사장은 협박을 부탁처럼 포장하는데 능숙한 자였다. 최 차장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범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대답에 오 부사장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다. 그는 잠시 지훈을 빤히 쳐다보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강 검사님 듣자 하니 요즘 2년도 더 지난 교통사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저희 전 직원이었던 모양이던데 그 순간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그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최진환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선을 넘지 마라. 오 부사장이 돌아간 후 최 차장은 지훈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선배의 가면을 쓴 채 말했다. 강 검사, TA그룹은 보통 기업이 아니야.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람들이야. 비자금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지만 곁까지는 치지 마. 괜히 이미 끝난 교통사고 같은 거 들쑤셔서 좋을 거 없어. 그러다 다쳐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최 차장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도 다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 지훈은 그 순간 주변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아내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차장검사실을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진환의 압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접 움직여 자신을 압박할 정도의 힘.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조사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정보력. 그는 보통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집안은 어두웠고 유진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우는 대답 대신 서재에서 가져온 졸업 앨범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밤새 들여다보았던 단체 사진 페이지를 펼쳤다. 이 남자 누구지?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의 시선이 앨범으로 향했다. 민태준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는 없었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지우는 그녀를 몰아세웠다. 검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했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아픈 적은 없었다. 당신 내 뒤를 캔 거예요. 유진이 간신히 내뱉은 말은 변명이 아닌 비난이었다. 대답해 서유진. 이 남자 민태준이 누구냐고.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절규하듯 말했다.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요. 제발. 와에 당신이 숨기는 게 뭔데 단순한 옛 친구가 아니라는 건 알겠다. 그 남자랑 무슨 관계였어? 위험해져요. 당신도 나도 다 위험해진다고요.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의 반응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공포였다. 마치 거대한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처럼 그녀는 온몸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의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공범도 아니었다. 그녀는 목격자이거나 혹은 피해자였다. 민태준의 죽음과 관련된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기에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 형사였다. 지우는 흐느끼는 아내를 뒤로하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빙고입니다. 목격자 김영철 2년 전 민태준 사고 직후에 갑자기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수도권에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추적해보니 자금이 나온 곳이 TY그룹의 한 손자 회사에서 투자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위증을 위한 대가. 최진환은 살인을 저지르고 돈으로 목격자를 매수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바로 그의 아내 서유진이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보았다. 아내는 소파에 무너져 내린 채 가녀린 어깨를 떨고 있었다. 과거의 유령은 민태준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 전체가 유령이 되어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고 이제 그 유령은 자신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TY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아니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과거의 망령에 붙들린 진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아내의 절규와 공포에 찬 눈빛은 강지훈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잔상이 되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과 아내의 침묵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에 갇힌 감옥과도 같았다. 아침 식탁에서는 대화가 사라졌고 부딪히는 식기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위태롭게 채웠다. 유진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지우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모든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최진환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전방위적이었다. 지훈이 출근하는 길 그의 백미러에는 이틀 연속 같은 모델의 검은색 세단이 유령처럼 따라붙었다. 전문적인 미행이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결코 앞으로 나서지 않았고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면 다른 차들 사이에 섞여들었다가 어느새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지훈의 세상은 이제 투명한 유리 상자가 되어버렸다. 사무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TY그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하나둘씩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회계 장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내부 고발자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며칠 뒤 그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최진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계열사 사장은 갑자기 배임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최진환은 돈과 법을 이용해 거대한 방패를 만들고 그 뒤에서 지훈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선배님 미치겠습니다.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쥔 증거들이 전부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검사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검사의 패기 대신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압박이라는 것을, 자신이 쫓는 과거의 유령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최진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 그는 애써 팀원들을 다독였지만 정작 자신은 늪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압박은 그의 개인적인 삶을 더욱 노골적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녀의 차 앞 범퍼가 심하게 긁혀 있었다.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짝. 유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주차장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유진은 극구 말렸다. 그냥 작은 접촉 사고일 뿐이에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아내를 향한 경고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의 집 현관문 앞에 출처불명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조경, 디자인 희귀 서적 한 권과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컴퓨터로 타이핑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 것을 가꾸는 손으로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다. 이것은 아내의 직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보낸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당장 증거물로 확보하려 했지만 유진이 상자를 빼앗아 들고 절규했다. 이러지 마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만두면, 당신이 그냥 넘어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누모가 사람이 죽었어. 유진아, 당신 친구였던 민태준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런데 그냥 넘어가라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살아야 하잖아요.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의 고성이 텅 빈 집안을 울렸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내의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은 이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지훈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사가 방해받고 있었고 상사들은 그를 압박했다. 집에서는 아내의 침묵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현관문을 노려보곤 했다.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올 침입자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의 예민해진 신경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석 검사가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선배님, 요즘 안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다면.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 끝없는 고립감 속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후배의 충성심 어린 눈빛은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 실마리를 던졌다. 김 검사, TY 수사와는 별개로 2년 전 TY 제약연구원이었던 민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줘.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알아선 안 돼. 김민석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작은 돌파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최진화는 지훈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다. 그날 밤 지훈은 김민석 검사와 늦게까지 사건을 검토한 후 홀로 퇴근하고 있었다.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은 늦은 시간이라 한산했다. 그가 자신의 차문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검사님이시죠? 돌아보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는 평범하지 않았다. 위협적으로 단련된 육체에서 나오는 특유의 기운이 느껴졌다. 누구시지? 지훈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강 검사님의 열정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최진환 회장 말인가? 가족은 소중한 겁니다, 검사님. 남자는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특히 아름다운 아내를 두셨더군요. 조경 건축가 서유진 씨. 최근에 국립수목권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신다던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말이죠. 회유와 협박이 정교하게 뒤섞인 말이었다. 지훈은 차갑게 대꾸했다. 내 아내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니 당신들 회장이 꽤나 다급한 모양이군. 가서 전해. 나는 걔가 아니라 검사라고. 뼈다귀 따위엔 관심 없다고.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사님의 서재에 있는 졸업 앨범, 괜히 먼지 쌓인 과거를 들춰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과거는 죽은 사람과 함께 묻어두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졸업 앨범. 그들은 그의 집안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적들이 알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 안에의 접촉사고, 그리고 지금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최진화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압력은 사방에서 그를 옥죄어왔고 이제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아내와 함께 안전한 거짓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거대한 악과 끝까지 싸울 것인가. 강지훈은 텅 빈 주차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 있었다. 적은 그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었다. 졸업 앨범. 그것은 단순한 정보력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선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표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놀란 듯이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의 굳은 표정에서 그녀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듯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지훈은 대답 대신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문을 열어 젖혔다. 그는 더 이상 추궁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함께 생사의 기로에 선 동반자였다. 오늘 최진환의 사람들을 만났어. 유진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들이 당신 이름을 말하더군. 조경 건축가 서유진. 국립수목권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더군. 그리고 우리 서재에 있는 졸업 앨범 이야기도 했어. 지훈의 마지막 말에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소파를 붙잡았다. 앨범. 그것은 그녀와 지훈만이 아는 것이어야 했다. 저기 집 안까지 들어왔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2년간 쌓아 올린 위태로운 방어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침묵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침묵이 그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제 말해줘, 유진아. 지훈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살기 위해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해. 그들이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민태준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마침내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항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이야기는 10년 전 푸르렀던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민태준은 그녀의 과동기는 아니었지만 교양 과목에서 우연히 만난 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숫기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인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었다. 유진의 활달함과 태준의 신중함은 서로에게 좋은 보완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 한 번도 이성적인 감정을 넘어선 적 없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완벽한 의미의 친구였다. 졸업 후 유진은 건축가의 길을 태준은 TY 제약에 입사해 연구원의 길을 걸었다. 간간히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어느 날 2년 전 늦어름이었다. 태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할 말이 있으니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강변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태준의 모습은 딴 사람 같았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손톱을 물어뜯었다. 유진아, 나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몰라. 태준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참여하고 있던 신약 HT5부기 미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었다. HT5부기 길은 TY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항암제였다. 하지만 최종 임상 단계에서 일부 환자들에게서 심각한 심부전과 2차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최진환 회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 허가를 강행하라고 지시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몇몇 연구원들이 반발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뜬 소문과 함께 사라졌다. 이 약이 출시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야. 이건 신약이 아니라 독약이야. 태준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거대 기업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리기 위해 모든 원본 데이터와 조작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을 모으고 있었다. 내가 잘못되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약을 맞게 될 거야.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 그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유진에게 내밀었다. 평범한 가죽 열쇠고리처럼 보였지만 끝부분을 돌리면 USB 단자가 나오는 위장형 메모리였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원본 데이터, 녹취 파일, 최진환의 지시 메일까지. 이건 내 보험이야.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 부디 유진은 겁이 났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죽음까지 각오한 친구의 처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그녀가 본 민태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뉴스에서 태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빗길 교통사고. 세상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기록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죄책감과 공포가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다. 태준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거대한 TY그룹의 그림자는 그녀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남편인 지훈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 검사라 해도 최진환 같은 괴물을 상대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태준의 이름을 부르는 잠꼬대는 그녀의 억눌린 죄책감이 만들어낸 비명이자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트라우마의 발현이었다. 유진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와 연민으로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의 아내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홀로 거대한 비밀과 공포에 맞서 싸우며 자신을 지키려 했던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다.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자 비로소 진실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 제약사의 탐욕과 그것을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마저 주무르는 절대 권력의 범죄였다. 그 USB 어디에 있지? 지훈이 물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몬스테라 화분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화분 밑바닥의 물바디를 치우고 화분 자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화분 밑에 파인 작은 홈에서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물체를 꺼냈다. 바로 민태준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지훈은 그것을 건네받았다. 작고 가벼운 USB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최진환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감추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니야. 지훈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넌 최선을 다했어. 혼자서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테니까. 그는 아내를 품에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USB를 굳게 움켜쥐었다. 수많은 밤을 그를 괴롭혔던 의심과 혼란은 사라졌다. 이제 그의 앞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존재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내를 공포에 떨게 한 자들을 단죄하며 세상에 공개되기 직전인 독약을 막는 것. 숨겨졌던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검사 강지훈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은 평온이 아닌 거대한 폭풍전에 팽팽한 고요를 가져왔다. 의심과 공포의 전쟁터였던 집은 이제 요새이자 비밀 작전실이 되었다. 애정에 대한 모든 의심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위험을 통해 단련된 굳건한 동지애가 자리 잡았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더 이상 의심 많은 남편과 두려움에 떠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같은 적에게 맞서는 동지였다. 그날 밤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그들은 함께 민태준의 USB를 지훈의 특수 암호화된 노트북에 꽂았다. 한 번의 클릭으로 최진환의 범죄 세계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그들의 상상 이상이었다. 폴더는 체계적으로 명명된 파일들로 가득했다. HT501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끔찍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명확히 기록된 원본 데이터였고, 다른 하나는 사망 수치가 시험 부적격 사례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바뀐 정리된 버전이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증거는 음성 파일이었다. 비밀 회의의 녹취록이었다. 최진환의 오만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사망률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의 문제야.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그걸 바꿔. 내가 당신들 양심의 소리 들으려고 돈 주는 거 아니야. 결과를 내라고 돈 주는 거지. 뒤이어 힘없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것이 민태준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사람 목숨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 목숨, 최진환이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사람을 소름 돋게 했다. 민 연구원, 이 세상은 더 중요한 목숨과 덜 중요한 목숨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날 믿게 내 목숨과 이 그룹의 미래가 이름 없는 환자들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해. 내 말대로 하든가 아니면 자네 경력 아니, 자네 인생이 여기서 끝나든가. 선택해. 녹음이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침묵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무거웠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다. 그것은 죽은 친구의 용기에 대한 증거이자 최진환의 잔인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장이었다. 지우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올랐지만 검사로서의 이성이 그것이 폭발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분노가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유진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충분하지 않다고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맞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진환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야. 그에겐 돈과 권력, 그리고 정계 언론계, 심지어 법조계에까지 퍼져 있는 꼭두각시 네트워크가 있어.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그는 이걸 조작된 것이라고 경쟁사의 모략이라고 주장할 거야.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몇 년이고 재판을 끌겠지. 그동안 그는 언론을 이용해 우리 명예를 훼손할 거고 그 독약은 시장에 풀릴 거야. 우리에겐 기회가 단 한 번뿐이야. 과거 범죄의 증거뿐만 아니라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덮쳐야 해. 그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한다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들은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뒤집는 대신 더 큰 판에 목숨을 걸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주말에 김민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에겐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동지가 필요했다. 김민석이 도착했을 때 그는 늘 거리감을 두고 엄격하던 강지훈 검사가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상사의 집이 아니라 비밀 아지트 같았다. 서재에서 지훈은 김민석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단 증거를 보관한 아내의 역할만은 제외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익명의 제보자가 USB를 건넸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민석에게 최진환의 녹취 파일을 들려주었다.
파일을 다 듣고 난 김민석의 젊은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선배님, 이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그래,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그 악마가 곧 대량 살상용 독약을 풀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어. 우리에겐 계획이 필요해. 작은 서재는 그들의 작전실이 되었다. 노련한 검사 열정 넘치는 젊은 검사, 그리고 논리적 사고와 꼼꼼함을 지닌 조경 건축가. 세 사람은 함께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최진환의 가장 큰 약점인 오만함을 분석하는 데 기반을 두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해 덫을 놓기로 했다. 계획은 3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 야수 잠재우기. 지훈은 TY그룹의 비자금 수사 압박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상부와 TY 측에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릴 것이다. 그는 권력 앞에서 패배를 인정한 사람처럼 좌절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최진환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협이 통했다고 믿게 만들어 그의 경계심을 풀고 더욱 자만하게 만들 것이다. 단계 미끼 던지기. USB의 자료를 통해 그들은 HT5부기밀의 시판 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최진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절호의 기회였다. 거액의 뇌물은 분명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를 통해 전달될 것이었다. 단계 덫 놓기. 최진환이 지훈이 포기했다고 믿게 되면 그들은 거짓 정보를 흘릴 것이다. 김민석은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지훈의 팀과 라이벌 관계인 검찰 내 다른 수사팀이 다른 부패 사건으로 그 관리의 은행 계좌를 기습 압수수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이 소식은 최진환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그는 예정된 경로로 돈을 보낼 수 없게 되고 더 빠르고 덜 안전한 다른 거래 방식, 즉 현금 거래나 신뢰할 수 없는 차명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가 그를 덮칠 순간이었다. 이건 도박이야. 지훈이 두 동료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 정보 유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당하게 될 거야. 그는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김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 판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선배님. 조용히 듣고 내용을 기록하던 유진도 입을 열었다. 전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을 알아요. 이 계획은 구조가 있어요. 위험 부담은 크지만 합리적이에요. 전 이 계획을 믿어요. 지훈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위험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민태준의 정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야수 잠재우기 작전이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대검찰청은 평소의 팽팽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지만 강지훈이 속한 특수수사본부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기로 유명했던 독사. 강지훈 검사가 발톱을 잃은 듯 보였다. 아침 브리핑에서 그는 노골적으로 지치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고 그 소리에 부하 검사들이 깜짝 놀랐다. TI그룹 비자금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가 감추지 않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핵심 증인들은 모두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라졌어. 해외 계좌는 우리가 동결 명령을 요청하기도 전에 모두 비워졌고 우리는 속도전에서 졌다. 이 연극의 완벽한 조연인 김민석이 거짓된 열정으로 반박했다. 선배님, 이렇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다른 길 지훈이 씁쓸하게 비웃었다. 우리 상대는 길로 다니지 않아. 전용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지. 우린 따라잡을 수 없어. 당분간 팀의 자원을 MJ 철강의 불법 합병 사건으로 돌린다. 최소한 그 사건은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이 대화는 세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순식간에 검찰청 전체에 퍼져나갔다. 지훈의 성공을 질투하던 이들은 고소해했고 그를 존경하던 이들은 걱정했다. 강지훈이 마침내 TY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최동규 차장검사의 귀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최동규는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에 그의 말투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어설프게 감춘 만족감이었다. 현명한 결정이야, 강 검사. 그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함이지. 자네가 중요한 정치적 교훈을 얻었군. MJ 건에 집중하게. 그것도 큰 사건이니까.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완벽하게 패잔병 역할을 해냈다. 그는 이 대화의 모든 내용이 최진환에게 보고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계획은 효과가 있었다. 며칠 후 한 경제 잡지에 최진환이 유력 정치인과 골프를 치는 사진이 실렸다. 그는 작은 반란을 진압한 황제처럼 여유롭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TY그룹 내부에서는 오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그 고집 센 검사놈이 드디어 제 분수를 알았다고 자랑했다. 야수는 사냥꾼이 떠났다고 믿었다. 굴에서 나와 햇볕을 즐기기 시작했다. 외부 세계가 지훈이 실패했다고 믿는 동안 그의 집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지휘 본부가 되었다. 낮에는 지훈과 김민석이 공개적으로 MJ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지훈의 집으로 모였다. 그곳에서 유진은 거실을 정보 분석실로 바꾸어 놓았다. 유진은 팀의 귀중한 일원임을 증명했다. 건축가의 사고방식으로 그녀는 USB에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그녀는 차트 다이어그램 타임라인을 만들어 건조한 숫자와 의학 용어를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범죄의 이야기로 바꾸었다. 그녀는 해고된 연구원들, 뇌물 자금의 흐름, 약물 승인 일정 사이에 연관성을 그려냈다. 최진환은 꼼꼼하지만 아주 오만해요. 그녀가 대형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도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건 몇몇 핵심 인물에 대한 의존성이에요. 한편 김민석은 가장 위험한 임무인 미끼 뿌리기를 맡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한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루머를 쫓는 것으로 유명하고 법조계에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적인 대화에서 지훈 선배팀의 라이벌인 특수일부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관련된 대형 부패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다고 실수로 흘렸다. 그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의심스러운 계좌 몇 개를 추적해왔고 곧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정보는 흥미로운 내부 루머로 위장되어 완벽한 미끼가 되었다. 그것은 기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TY그룹의 정보원 중 한 명의 귀에 들어갔다. 덫은 놓였다. 이제 그들은 야수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기다림은 3일간 이어졌다. 3세기처럼 긴 3일이었다. 모든 전화벨 소리, 모든 새로운 소식이 그들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TY그룹 내 지훈의 정보원이 최진환이 임원회의에서 경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임박한 압수수색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의 원래 계획은 복잡한 국제은행 거래를 통해 식약처 관리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너무 위험했다. 지훈이 예상했던 대로 최진환의 오만함과 불신은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는 모든 계좌 이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그는 고전적이지만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방식을 택했다. 바로 현금 거래였다. 거액의 현금이 식약처 관리의 중개인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었다. 지훈의 팀은 거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HT 오보구잉일에 글로벌 출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불과 2시간 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주차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최진환은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기 전 모든 더러운 일을 끝내고 싶어 했다. 완벽한 아이러니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날 밤 결전의 날, 전날 밤 세 사람은 지훈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지만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민태준의 USB가 두꺼운 서류 파일 옆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유진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다. 그 옆에는 지훈이 미리 작성해둔 날짜와 서명만 빠진 최진환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경력과 목숨을 그에게 건 젊은 후배 김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려움을 힘으로 바꾸어 그의 가장 똑똑한 동료가 되어준 아내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밤의 속삭임에서 개인적인 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지훈은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밤하늘 아래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폭풍이 일어날 것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두 동료를 바라보며 낮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때가 됐다. 이제 그 악마를 잡으러 가자. 심판의 날이 밝았다. HT 오기밀의 글로벌 론칭 기자회견이 열리는 서울 로열 호텔은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 투자자 정부 관계자, 의료계 저명 인사들이 호화로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TY그룹의 성공과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무대 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희망과 생명의 추상적인 상징인 HT501의 로고가 부드러운 푸른 배경 위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최진환이 서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의 주인공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그의 미소에는 새로운 왕국을 정복하려는 왕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악수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모든 이의 찬사를 즐겼다. 세상에게 그는 인류를 암으로부터 구할 위대한 성우자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호텔 지하에서는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지하 4층 주차장, 김민석과 가장 신뢰하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감시용 밴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앞의 모니터에는 어젯밤 미리 설치해둔 여러 개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들의 숨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 멈춰 있었고 눈은 약속된 구역에 막 주차한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몇 초 후 더 평범한 옷차림의 다른 남자가 어두운 구석에서 그에게 접근했다. 식약처 관리의 중개인이었다. 준비는 다 됐나? 가방을 든 남자의 목소리가 김민석의 도청 장치를 통해 울려 퍼졌다. 네. 회장님께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없어. 내일 최종 서류에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하게. 이건 절반일세. 나머지는 일이 끝난 후에 전달될 걸세.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비닐로 빽빽하게 포장된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했다. 적외선 카메라가 모든 세부 사항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가방이 건네지는 순간 김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무정의의 명령을 내렸다. 진입. 위장 차량들이 모든 출구를 막았다. 방탄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유령처럼 뛰쳐나와 두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을 제압했다. 현금이 가득 든 가방 현재 진행형 범죄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물이 확보되었다. 김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강지훈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단 2글자였다. 월척.
연 회장 무대 위 최진환은 연설대 앞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HT25쪽이 밀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그가 거짓된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끔찍한 질병과 싸우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T의 그룹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합니다.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정문이 갑자기 열렸다. 익숙한 감색 검사 정장을 입은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수사관 10명이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음악을 멈추게 하고 박수 소리를 잦아들게 했다. 카메라 렌즈를 포함한 수백 개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향했다.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무대 위의 최진환은 잠시 기절한 듯 하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훈은 주위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TY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수사관들이 그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검사 신분증과 접힌 종이를 꺼냈다. 최진환 씨,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하게 아직 켜져 있는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 강지훈 검사입니다.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 공여약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 회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비명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미쳤어. 이 검사 새끼가. 최진환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경비 이놈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전에 지훈이 신호를 보냈다. 연 회장 뒤편에서 김민석과 기술자가 행사의 시청각 시스템을 장악했다. 최진환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HT579 로고가 사라졌다. 그 대신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불과 몇 분 전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광경이었다.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이 건네지는 장면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최진환이 이 약의 허가를 받기 위해 방금 전 50억 원의 현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려 한 증거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범죄극의 해설자처럼 울려 퍼졌다. 최진환은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보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연 회장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태준의 USB에서 나온 차갑고 잔인한 최진환 자신의 목소리였다. 선택해. 녹음이 끝나자 연 회장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투자자들 관리들 모두가 경악과 혐오의 눈빛으로 최진환을 쳐다보았다. 인류의 구원자가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2개의 문서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한쪽은 긍정적인 그래프로 가득 찬 HT5.21의 공식 보고서였다. 다른 한쪽은 사망 수치와 끔찍한 부작용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원본 데이터였다. 그 아래에는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민태준의 얼굴이 있었다. 궁지에 몰리자 최진환의 이성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지훈을 위협했던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을 향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멍청한 놈들 뭐하고 서 있어. 저놈 잡아 저 노트북 뺏어서 부셔버려. 맹목적으로 충성스러운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들었다. 지훈의 수사관들이 즉시 그들을 막아섰다. 기자회견 무대는 혼란스러운 격투장이 되었다. 지훈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보호하며 서서 여전히 최진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싸움은 금방 끝났다. 전문적이지만 무질서한 경호원들은 잘 훈련된 검찰 수사관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최진환은 이제 넓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제국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불신과 순수한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빛나는 강철 수갑을 내밀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최 회장. 한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남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원히 각인시켰다. 격렬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패한 제국의 잔해와 정의의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폐허 위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최진환의 영광의 정점이었던 로열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은 이제 검찰에 의해 봉쇄되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들의 모습만을 담고 있었다. 현장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진을 일으켰다. TY 제국 붕괴, 영웅 검사 치명적 음모를 파헤치다. 기적의 항암제, 그 이면의 진실. 이것이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었다. TY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주식시장에 공황을 일으켰다. 외부 세계가 들끓는 동안 강지훈은 대검찰청 건물 깊숙한 곳 창문 없는 작은 방에 있었다. 취조실이었다.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의 맞은편에는 최진환이 앉아 있었다. 폐위된 황제는 모든 위엄을 잃었다. 비싼 정장은 구겨졌고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수갑은 없었지만 방구석에 서 있는 2명의 수사관의 존재가 어떤 쇠사슬보다 더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악의에 찬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증오를 담아 지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현금 거래 영상입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시작하며 스크린샷 사진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돈을 전달한 2사람의 진술서고요. 그리고 50억 원의 현금이 든 가방입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최진환 쪽으로 밀었다. 이건 민태준의 음성 파일에서 추출한 당신의 성문 분석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증거를 책상 위에 쌓아 올렸다. 겹겹이 최진환 주위에 뚫을 수 없는 철벽을 쌓아 올렸다. 조작된 임상 데이터 지시가 담긴 이메일 가짜 증인 김영철의 금융기록 체포 이후 용기를 되찾아 증언하기로 결심한 다른 TY 연구원들의 진술까지 당신은 거짓의 토대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최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긴 길을 걸어온 자의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최진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 검사 새끼, 넌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 중 하나를 무너뜨렸어.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살인 기계를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나머지는 정의가 판단할 겁니다. 취조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지훈이 대검찰청 건물을 나설 때 서울의 하늘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쾌하고 시원한 새벽 공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격동의 밤을 보낸 도시가 깨어나는 냄새를 느꼈다. 그를 막으려 했던 상사 최동규 차장검사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수사본부의 결단력과 타협 없는 정의 정신을 칭송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권력의 세계에서 진실은 늘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다. 소박한 묘비 앞에 그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민태준, 잠들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훈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한동안 그곳에 서서 피곤한 얼굴 위로 스치는 새벽바람을 맞았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높이 솟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그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녀 역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와 아내를 힘껏 껴안았다. 유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익숙한 온기와 심장 박동을 느꼈다. 바깥의 폭풍은 끝났고 이제는 아내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었다. 그 포옹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용서, 공감, 그리고 불의 시험을 거쳐 더욱 강해진 사랑. 다 끝났어. 지훈이 그녀의 머리에 속삭였다. 네. 그녀가 목매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다 끝났어요. 이후 몇 주는 바쁘지만 희망에 찬 날들이었다. 최진환의 몰락과 함께 그의 부패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식약처 관리가 체포되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았다. TY그룹 스캔들은 대한민국 제약산업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다. HT 5기 미래 출시는 무기한 취소되었다. 공식 조사를 통해 그 위험성이 확인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민태주는 정부로부터 의로운 시민 훈장을 추서받았다. 그의 이름은 오명을 벗었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내부 고발자로 기억되었다. 지훈과 유진의 관계도 새로운 장을 맞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과 거리는 나눔과 이해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함께 민태준의 묘를 찾았다. 이번에 유진은 죄책감 때문에 울지 않았다. 평온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태준아. 그녀가 묘비 앞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체포 몇 주 후 어느 일요일 저녁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였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집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돌아와 있었다. 유진이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 싸움으로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지훈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가락을 깍지 꼈다. 난 검사의 가장 큰 승리가 거물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앉아 있는 거야. 당신을 되찾은 것, 정의의 새벽은 사회만을 비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며 의심과 공포의 유령을 몰아내고 그들의 사랑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통과했고 살아남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의 힘과 강인함의 증거였다. 6개월 후 겨울이 찾아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몰고 왔다. 마지막 잎새들이 가지에서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잿빛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의 공기는 바깥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혹독했다. 최진환과 공범들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6개월은 끈질긴 법적 싸움이었다. 최진환의 변호인단은 상황을 뒤집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강지훈 팀이 수집한 철옹성 같은 증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했다. 강지훈은 검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 논고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그는 그 역할을 김민석에게 맡겼다. 재판 내내 김민석은 뛰어난 검사임을 증명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롭고 명쾌했으며 피고 측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감독관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이 순간의 증인으로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최진환을 스쳤다. 한때 황제였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허함과 식어버린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운명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재판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의 팽팽한 침묵을 깼다. 피고인 최진환의 살인교사 뇌물, 공여사기, 약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TY 제국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선고가 내려졌지만 어떤 소란도 없었다.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피해자 가족석에 앉아있던 민태준의 늙고 고단해 보이는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이 법원을 나설 때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인파를 조용히 지나쳐 한 얼굴을 찾았다. 김민석이 한쪽 구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젊은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났지만 피로감도 짙게 배어 있었다. 선배님,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니, 지훈이 후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정정했다. 자네가 해냈어. 아주 잘했네, 김 검사. 그것은 최고의 인정이었다. 김민석은 이 폭풍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의 경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대기업 비리를 전담하는 신설부서의 책임자로 승진 제안을 받았다. 더 큰 권력을 가졌지만 더 많은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자리였다. 그는 아직 수락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싸움을 통해 그는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의심의 무거움도 비밀의 부담감도 없었다. 깊은 평온만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결과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함께 간단한 식사를 만들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유진이 베란다에 만들고 싶어하는 작은 정원에 대해, 그들이 서로에게 약속했던 조용한 바다로의 여행에 대해.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되찾기 위해 싸웠던 것이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베란다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난 아직도 가끔 태준 씨 꿈을 꿔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부드러운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해요. 지훈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도 그래. 나도 가끔 그날 밤 그의 이름을 들었던 그 밤을 기억해.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날 무대 위에서의 몸싸움에서 생긴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었다. 흉터는 여전했다. 두려움 배신 위험에 대한 기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들은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이 가졌던 완벽한 삶은 깨졌고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은 훨씬 더 소중했다. 적나라한 진실 위에 세워지고 폭풍우를 거치며 시험받은 절대적인 신뢰로 강화된 관계. 그들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개인이 아니라 생사의 싸움에서 하나가 된 두 영혼이었다. 이 흉터들은 유진이 남편의 손에 있는 흉터를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훈이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더 강해졌어.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키스가 아닌 시간과 역경의 시험을 이겨낸 사랑의 깊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둠 속 속삭임 의심의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의 빛 아래에서 잿더미에서 부활한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 상처는 진실의 대가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온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정의처럼 충분히 강하다면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했다.